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에서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철거될 위기에 있었던 소녀상은요, 역으로 일본 정부의 돈 없는 행동으로 오히려 국제사회 이목을 집중시켰고요. 결과적으로 영구히 그 자리를 지키게 됐죠. 일본 정부는 지극히 유감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필 귀정이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 처음 인사드린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TBS에 나온다고 놀라시는 분들 여전히 네, 여전히 계실 텐데요. 네, 여기 TBS 맞고요. 저 이승원 맞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10분에 제가 짠 하고 나타날 텐데요. 이번 주 내내 여러분 지겨울 때까지 제가 광고를 할 참입니다. 응원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시작합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요가 파이어. 네, 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요즘 가장 핫한 뉴스 자판기들이 탈탈탈 털어줍니다. 뉴스 로킥. 수요일의 뉴스 로킥 막강 게스트 군단을 소개해드리죠. 오늘 세 분 모이셨는데요. 오창석 시사평론가, 김성회 싱커웨이 소장,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까지 세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은 이 조합은 처음이신가요? 방송은? 오늘부터 네, 1일이에요. 오늘부터 시작이군요. 신분인데요. 다들 방송이 네. 많으셔가지고 일을 할 일도 많고 이일 할 일도 많고 아니, 그럴 겁니다. 소장님하고는 다 여기 길 건너 M본부에서 네. 대기실을 공유하는 대기실에 사이예요. 항상 네. 예, 나오실 때 먼저 나오시고 제가 다음에 네. 나가고 아, 순서대로 뵀었어요. 그 순서대로? 네, 아직 내외하는 사이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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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확실히 친해지시죠? 네. 네.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TBS 앱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긴 문자나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낯을 좀 가려서 낯을 좀 가려서 오늘 나와주신 이 프로그램 내용뿐만 아니라 이 오창석 평론가, 김성애 소장, 그리고 박연미 시사평론가 등등에 대해서도 개인 관심사 이런 거 아무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들이 속 시원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피할 수 없는 주제가 있어요. 네, 추미애, 윤석열 그 두 분의 이름을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 참 답답하기도 한데요. 감찰위원회와 법원의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부적절 결론 그 이후에 여야가 정말 전혀 다른 목소리를 또다시 내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 개혁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고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무리수를 쓰면 후회할 거야 이렇게 경고장을 또 날리기도 했어요. 지금 여야 정치권 복잡할 것 같은데요. 김성현 소장님, 네 어떠신가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무리수를 쓰면 후회할 건데 네. 무리수를 안 쓰면 후회를 안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네. 걱정이 없고 이제 거꾸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야권의 지지율을 너무 많이 잠식하고 있어서 야당으로서 네. 힘들거든요. 네. 이게 국민의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여당 내의 권력 다툼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걱정한 부분이 계속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응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한 입장을 상황.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이낙연 대표 이 워딩을 보면은 어제 왜 윤석열 총장이 검사들한테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 이런 의견을 냈잖아요. 입장문을 메시지를 돌렸는데 그거를 딱 겨냥을 해서 반박하는 듯한 그런 워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네. 네, 일단은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해서 이제 검찰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의지였죠. 그러니까 각자 새 규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 총장대로 이제 검찰들에게 당부의 메시지, 나 아직 건재하다, 우리 법대로 하면은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열의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지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지지자들에 대한 응답을 보낸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1대1 대립상은 보이지만 어쨌든 본질은 검찰 개혁이고 거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진짜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느끼는 것이 네. 찾아봤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이게 75년 됐습니다. 1945년 12월 네. 미군정,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 분담을 추진했다. 45년 미군정부터 시작을 해서 김영삼 정권 때도 이 얘기를 한번 했다가 네. 경찰에 이제 수사권을 주자. 네. 그 당시 이제 민자당이었죠. 3당 합당한 이후에 네. 수사권을 주자 했다가 무마가 됐고요. 네.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네. 대통령 공약이었고 새정치국민회의에서도 미뤄지만 또 무산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자 요지는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이양하자라는데 다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여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검찰 개혁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을 하게 마련인데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법원이 어찌됐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 됐든 간에. 네. 뭐 좀 불만스러운 기류가 감지되는 건 또 맞아요. 뭐 여당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결과일 거고 네.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데 그래서 오전까지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 신임 차관이 내정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조계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변호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 검사장급의 한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징계위를 열기가 어려워진다. 네. 이번에 이제 지금은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만 오전 상황이 검찰 내부에서는 그 중앙지검의 김욱준 1차장하고 최성필 2차장이 다 사의를 밝힌 상태라는 게 그 내부에서는 얘기가 돌던 때였거든요. 네. 결국 1차장은 그만둔다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 최 차장은 남아 있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해서 네. 법조계에서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어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징계위를 열기가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완전히 확실한 의지 표명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징계위를 그 결점 없이 치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금요일 날 징계위가 열린다 하면은 무조건 중징계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네. 그래서 법원이 일단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과 별개로 징계위는 아마도 이런 논리를 구성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절차상의 문제 말고 이 사안의 문제점.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점은 그러면 지적받은 데에 따라서 방어권도 보장하고 기일을 좀 미뤄달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인정을 하였으니 여기에서 그럼 실체적 진실을 따져보자 이 내용이 다뤄지게 될 것이고 바주카포를 갖다 놨는데 파리만 잡고 끝나진 않겠죠. 네. 그래서 네.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도 무거운 그 징계를 중징계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뭐 박연미 기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해보죠. 이 이제 장차관 보통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내정하고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루 만에 이게 어디 차관할 사람 없나 이렇게 구해지는 건 아닐 테고 어느 정도 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그 후임을 법무차관 후임을 이렇게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으세요? 전 사의를 지금 오늘 밝혔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징계위원회까지 열리게 되면 전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을 미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적임자를 찾는 순서가 있었을 것이고 네. 1958년까지 3, 4, 5, 9대는 우리가 판사 출신의 법무부 차관이 있었고 네. 58년 이후로는 지금 한 50년 만에 처음으로 60년 만이군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비검사 출신의 판사가 된 겁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이 법무차관이. 법무부 네. 차관, 법무부 차관이 되는데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네. 김영란 대법관 탄생의 주역이 바로 이용구 판사였다. 네. 2003년에 당시에 이제 이 노무현 정부로 바뀌고 나서 대법관도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또 대법관은 무조건 남자가 해야 된다 이런 원칙하에서 인선이 되던 것에 소위 말하는 연판장이라고 하죠. 이 법원 내부망에다 글을 올리고 법원 이 판사들 회동을 주동해서 처음으로 그 일반 판사들의 회의를 이끌어내서 144명의 연명 서명을 받아서 여성 대법관과 여성 헌법재판소의 네. 구성을 하게 했던 그런 뚝심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잘 이 난관을 헤쳐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 우리 두 장관 분이, 네. 인사청문회 준비할 때 그 청문회 준비 과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이 됐던 분입니다. 네. 올해 초까지 법무부에 재직을 하다가 변호사로 개업을 했는데 말하자면 항상 불펜에 있었던 네. 네. 그 불펜에서
키우고 있었던 언제든지. 선수단인데 지금 구원 투수로 등판한 거죠. 개투로 올라온 겁니다. 네. 네, 저도 역시 두 가지 네.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비검찰 출신 이분이 이제 처음 법무부 이제 법무실장 이 정권에 네. 비검찰 출신으로 맡았고요. 2년 8개월 동안 재직을 그렇죠. 꽤 했습니다. 오랫동안 계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초대 박상기 법무장관, 조국 전 장관, 네. 추미애 장관 이르기까지 3명을 두루 거쳤고 공수처 준비팀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정 철학이라든지 대통령이 원하는 이 검찰 개혁의 방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겠군요. 네, 그런 생각에 있어서 이제 아마 임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검사들은 뼈 아프죠 지금. 지금 뭐 어쨌든 차관 자리까지 이제 비검사 출신이 막 들어오게 생겼으니 네. 남은 건 이제 검찰총장인데 네. 검찰총장도 검찰청법 27조에 따르면 15년 이상의 근무를 한 다음에 해당제에서 해당되는 사람들.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검찰총장이 꼭 검찰이 하라는 법은 없죠. 예, 검찰이 근데 하라는 의외로 법 모르시는 없습니다.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가 네. 매우 좀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그 과거 오랫동안 묵혀왔던 관행들은 깨는 게 능사 같아요. 일단은 뭔가 개혁을 원한다면. 그나저나 이 4일로 예정된 이 징계위원회 그럼 이용구 차관이 참석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석하게 되죠. 당연직으로 참석을 당연직으로?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징계위원장까지 맡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원래대로라면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한 고기영 차관이 네네. 이제 뭐 전 차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고기영 전 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데 그랬었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본인은 불편하다고 느껴서 사의를 표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신임 차관이 그 지명이 돼서 제일 처음 맡는 일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징계위에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나 네. 위원장까지 한 번에 맡겨버리는 모양새가 좀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관이 위원장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 관련 규정을 보면 위원장이 지명해서 네. 7명의 위원 중 한 사람에게 그 위원장을 맡길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그분에게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다른 분이 위원장을 맡고 징계는 무겁게 내리고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출 그 가능성이 약간 있어 융통성이 보입니다. 있군요. 네. 규정 자체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어려운 질문이에요. 오창석 네. 평론가님. 근데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열리면 열렸는데 뭐 5가지 징벌 사항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감봉이 있어요. 근데 감봉이죠. 이 세게 붙은 상황에서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 감봉 네. 이러면은 사실은 막 월급 10만 원 깎고 뭐 이러면은 좀 이상해지죠. 그러면은 사실은 보는 국민들도 뜨악할 거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도 굉장히 뜨악할 겁니다. 그렇죠. 양쪽 다 민망한 상황이 될 것 같긴 네, 그래서 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건 결국 저는 해임이라고 보고요. 해임까지 포함한 징계안이 대통령의 묵인을 통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아마 이 해임 건의안이 올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해임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또는 이미 잡고 징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을 바로 하루 만에 후임을 예정을 하고 징계위원회 연기했다고 해도 이틀 정도 연기니까 약간의 숨고르기이기 때문에 내용상에 큰 변화가 있겠느냐 이게 대체적인 관측인데 김성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대체적으로? 뭐 대체적으로 동의해서 뭐 긴 말씀 드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해임 그러면-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럼 대통령은 받는 겁니까? 그 절차대로 만약에 해임이 간다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마지막 장기 아닙니까? 예, 절차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법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가길 기다리고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대통령이 나서란 얘기를 하는데 아니 법과 절차가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네. 기다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면 그 경중에 따라서 판단할 텐데 네. 예, 저는 뭐 큰 이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은 대통령의 입장 계속 밝히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당 쪽에서는 아니 조국 전 장관 그렇게 수사할 때도 대통령은 아무런 얘기하고 있지 않았다. 인사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침범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은 침묵 지켰는데 왜 이제 와서는 입장 표명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또 반박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면 느낌적인 필름으로 다 알지 않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모르면 네.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알아서 조금 사실은 들렸으면. 지난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모든 정부가 모든 걸 다 잘못하고 다 잘하고 그렇지는 그렇진 않겠죠. 않죠. 다양하게 그 입체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대통령의 만기 칠남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작은 사건에 대표적으로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건 사회 5대학 중에 하나로 불량식품 이런 거 아, 네. 거론하셨던 네. 기억이 나는데 그게 그렇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별 사안을 언급하지 않고 지금 인사를 통해서 의지는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능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거 맞죠? 맞죠. 네, 우리 이제 무거운 얘기, 수능도 사실 좀 무거운 얘기긴 한데. 이게 더 조심스러워요, 네. 사실은. 네.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갑자기 지금 윤석열 총장 얘기보다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 주변에 뭐 조카가 고3이거나 뭐 수험생이거나 더 마음 급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급하게 좀 이슈를 넘어가 보면 일단 여기서 연식을 좀 알아볼 수 있겠군요. 학력고사 세대 손 들어보세요. 학력고사. 한 분 계시고 두 분 다 수능. 저 수능 네. 썼습니다. 네, 저도 수능이에요. 아, 예. 네, 완전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 설마요. 그러셨습니까? 네. 예비고사라고 드립을 치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군요. 예비고사. 멀어지네요, 갑자기. 예. 도대체 학력고사는 어떤 시험이었나요? 열심히 국영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교과서 위주로 하면 시험을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네.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점 받으셨어요? 다 맞을 수 있었죠. 있었는데. 예, 예.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양보했군요. 예. 다른 학생들. 인간적으로 한 2개 틀려주신 거죠. 네. 그때 학력고사 때는 만점자가 나오지는 잘 않았고 네. 수석을 해도 몇 개는 틀리긴 했습니다. 몇 개는 틀리긴 네. 했다. 음. 항상 우리 수능 끝나고 나면 뭐 만점자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그쵸. 인터뷰하고 만점자들은 꼭 그 교과서 위주로 네. EBS만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안 뭐 되던 학원 저희랑 안 다른 다니고. 교과서를 쓰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매지가이 같은 게 있나요? 이게? 내가 모르는 다른 네. 교과서가 있을 것이다. 예. 그렇죠. 항상 그 볼 때마다 뭔가 그 위화감 조성을 한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어쨌든 이번에 더 고생스러운 게 코로나19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금 교육 당국이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네, 일단은 뭐 올해 수능이 일단 역대 최저 인원이 응시합니다. 역대 최저 인원. 네, 오. 50만 명 선이 붕괴가 됐어요. 재수생 네. 포함해서 49만 몇천 명입니다. 그래서 94년 수능이 치러진 이후로 가장 적은 인원이 수능을 치르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 최저 인원이긴 하나 역대 가장 많은 공간. 네. 왜냐하면 격리자라든지 확진자는 따로 또 별도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공간. 그리고 이 관리 감독하는 선생님들도 역대 최다 인원입니다. 최다 인원을 통해서 30분 정도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30분 정도요? 발열 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개인적으로 다 발열 체크를 하고 건강검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먼저 오고요. 보통 같으면 전년도에는 이제 한 뭐 하루 전이나 일주일 전에 자신이 시험을 치는 고사장을 방문하게 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원천 금지됐죠. 왜냐하면 잠깐 방문했다 또 확진자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금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는 저는 설마 이게 수능 응원전 같은 게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없겠죠 이번에. 당연히 올해는 아주 조용한 분위기로 교문을 통과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네. 참고로 올해가 이제 수능 4번째로 연기된 해입니다. 네 번째. 네, 원래 이제 에이펙, G20 그리고 아. 포항 지진 때 3번째로 연기됐고요. 네. 이번엔 4번째로 연기된 수능 시험입니다. 그렇군요. 그 역병이 돌아서 시험이 이렇게 연기된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시험이 연기가 됐어도 일주일씩 국가의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연간 계획으로 애초에 미뤄진다 다 알고 미리 준비를 고지를 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큰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좀 겪게 됐는데 네. 다 떨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나만 불리한 게 아니다. 모든 코로나19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공평한 변수이기 때문에 개도 떨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 수능 잘 보면 좋죠. 저도 96년에 시험을 봤는데요. 그 수능 잘 보면 좋은데 점수를 꼭 잘 받는다고 해서 네. 앞으로의 탄탄대로가 열리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이게 않죠. 마치 네. 그 굉장히 막 과속하고 신호 위반해도 사거리 정지 신호 앞에 가면 그 차랑 나란히 네. 그 정지 신호 그런 바뀌는 경우 거랑 있어요. 비슷하거든요. 네. 저희도 친구들 뭐 동생 친구들 보면 저 언제 사람 되지 이랬던 애가 지금 제일 잘 살아요. 제일 그러니까 행복하게. 일단은 최선을 다해 보되 이 점수 결과가 인생을 좌우한다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525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제 드디어 내일이 수능일이네요. 올 한 해 특히 더 걱정이 많은 수험 생활을 보냈을 모든 수험생들 그리고 이번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저희 딸을 위한 응원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뭐 이런 문자도 왔고요. 응원의 노래. 와. 그리고 흐르는 강물 따라님은요.
김성회, 박연미, 오창석 거의 어벤져스급이라고. 어벤져스의 누군지 어벤져스. 알고 싶은데. 블랙 위도우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 김성회 소장님은 뭐가 생각나세요? 이 수능하면 혹은 학력고사하면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랄까? 네. 에피소드요. 예, 네. 에피소드라면 저는 지금 이제 제 아이도 고등학교 2학년이라 내년 그렇군요. 이맘때쯤에 이제 이걸 똑같은 일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네요. 되게 좀 먹먹하고 네. 사실 이 방송을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수험생들은 제가 생각에 별로 없을 것 같고 없겠죠. 많지 수험생의 않겠죠. 부모님들 또 지금 네. 뭐 운전하시고 이렇게 좀 고생들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분들에게 더 큰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학생 본인도 고생을 하지만 주변에 정말 노심초사 얼마나 기나긴 세월을 보냈습니까? 내일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어떠십니까? 오창석 평론가는 수능, 뭐 내가 치렀던 수능 혹은 옆집 애가 치렀던 수능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아니, 있으세요?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년 이제 수능 응시율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1980년대 이제 대학생 비율이 한 20% 정도였어요. 전체. 근데 제가 수험생이 됐던 게 2005년입니다. 공학번인데 이때 82%인가 그래요. 82%.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대학을 갔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60%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네. 마이스터고나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직접 취업 전사에 나가는 것들도 있고 대학의 효능감 자체가 떨어지고 네. 또는 그런 대학 부분도 자체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이제 대학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뭐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라고 작년까지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올해 들어오니까 벚꽃이랑 상관없이 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학의 미래 그리고 4년제 나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 애플 같은 경우는 네. 대학 출신을 뽑지 않았어요. 작년에. 왜냐하면 작년에. 대학과 애플에서 일을 하는 건 무관하다. 와서 배워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간단한 애플 인증 테스트는 있겠죠. 네.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대졸자와 애플에서 업무 역량을 발휘하는 건 다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세계 흐름이 앞으로 어디 대학교 나왔습니다라는 이 졸업장과는 좀 무관하게 나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학교도 살아남으려면 네. 학교 이름 말고 다른 걸 좀 변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대학교에서 배운 게 하나도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신문사에 들어갔더니 그럴 때 네. 있었어요. 네. 저희도 한 인턴이 이건 네. 정말 그 인수위 때 같이 그 인턴을 데리고 일을 했는데 네. 굉장히 기발하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기발하기를 못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일을 못해가지고 이 친구 가만히 있어봐라. 이 친구가 전공이 뭐고 어느 학교를 나왔다 이게 찾아봤어요. 전공이 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네. 그랬더니 저 아메리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의 굉장히 유명한 과를 졸업할 예정인 친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보고 유학생. 이게 메이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실전 감각이라는 거는 좀 네. 다른 거예요. 해서 그렇죠. 대학 시험을 잘 보면 좋아요. 물론 좋고 물론 좋죠. 점수가 높으면 인생의 옵션이 좀 많아지거든요. 선택지가 다양해진다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야가 좀 넓어진다. 뭐 근데 접근권도 좀 높아지고. 시야 네. 좀 좁아져도 뭐 안경 쓰면 되거든요. 뭐 렌즈도 있고 그냥 괜찮아요. 편안하게 보셨으면 네. 좋겠고요.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엄마들이 1년 동안 드라마도 못 보고 얼마나 참았어요. 네, 네. 시험 보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얘기 꼭 하고 미안하지만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네. 본고사 끝날 때까지. 그러면 네. 거의 엄마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아들이 지금 내가 약간 밖에 와 어깨가 있거든요. 위축되고 있었어요. 지금. 맞아 지금 박연매 기자 그 아들이 네. 저 밖에 지금 스튜디오에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엄마의 잘하나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그 김성현 소장님 고2라고요. 자제분이 고2 네. 내년에 또 시험을 볼 텐데 그래도 내일 그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 말씀 좀 주시죠. 네. 예, 저도 전공은 지질학이었습니다. 이과를 공부를 했는데 네. 전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질학을 하셨어요. 너무 안 어울리는데. 예,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내일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모레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네. 10년 후에 펼쳐질 미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의 크기에 비례하니까요. 너무 수능 성적에 얽매이지 마시고 네. 내일 하루 시험 잘 보시고 집안에 콕 계시길 꼭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458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아닌가요? 이승원 화이팅. 이 앞에 세 명은 이 세 분 갖고 갑자기 마무리는 이승원 화이팅으로 됐어요. 저 이런 문자 되게 좋아해요. 네, 응원 감사드리고요. 오늘 뉴스 로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김성애 소장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1207번님,
선덕 여왕님 나오셨네요. 왕팬입니다. 신내동 한상민 올림 이렇게 실명까지. 선덕 여왕이 대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박연미 기자였어요. 허리케인 라디오 애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방송을 듣고 팬이 되셨나 봅니다. 1207번님. 그리고 발키리라는 아이디로 문자 주셨어요. 명랑시사 페이지 사진 이상해요. 예쁜데 일부러 PD가 올린 거죠?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제가요. 생각해보니까 이 제작진들이 엄선해가지고 가장 이상한 사진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자를 주셨거든요. 이거 진짜 아니다. 그래서 내일 사진을 바꾼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항의 문자가 사진을 바꾸는 사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웨이브 클래스 헐 미스 코리아 출신 네, 저 이거 알아요. 그 어떤 사이트에 보면은 이승원 이렇게 치면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고 나오는데 저 당연히 무관하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짜 뉴스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미스 코리아 출신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는 점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겠네요. 저 아니고요. 3491번님 아닌 밤중에 주진우님 수능 응원? 네. 아니 이거는 지금 2시간 뒤에 보내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리 보내셨어요? 지금 저는 이승원이고요. 주진우님은 8시부터 짠 하고 바로 이 자리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5854번님 모두가 우울하고 힘든 시기 명랑시사 좋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더 명랑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머 어떻게 저거? 아! 네, 이 장면들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하루 종일 뉴스에 있었던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에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화재 원인에 대해서 정밀 감식이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는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중에 작업자들이 이 전기난로를 켰던 게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제 주목되는 한 분이 계셨죠. 민간 사다리차 업체의 대표가 주민들을 구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랑 인터뷰에 이분을 초대했어요. 사다리차 의인 한상훈 청년 사다리차 대표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여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저기서 연락 정말 많이 받으시고 경황이 없으셨을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대표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네. 목소리가 조금 작아서. 네. 아.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저요? 네, 네. 혹시 다치신 곳은 없는지 걱정이 돼서 먼저 좀 여쭤봅니다. 다친 곳은 그냥 손가락 좀 까졌고요. 그냥 네. 어제 좀 일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잠을 좀 설친 것밖에 없어요.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몇 시던가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제가 한 7시 반 정도에 집에 간 것 같아요. 정말 경황이 없고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셨을 텐데 어제 구조 당시 얘기를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 소방서 구조 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이 주민들을 구조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 화재 현장을 목격하셨는지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 화재가 났던 현장에 네. 그 샤시 자재를 올린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네. 3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다리를 피고 대기를 하던 도중이었어요. 네. 자재가 좀 늦게 온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또 어디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꽝 소리가 나가지고 네. 누가 밖으로 뭐 던졌나 보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연달아서 계속 나가지고 네네. 위쪽을 쳐다보니까 이제 제가 사다리를 쏴놓은 그 현장에 이제 불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래갖고 제 사다리가 이제 불에 데이고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황급히 이제 사다리를 접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접으면서 이제 소방관한테 119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이제 그때 제보가 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화를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112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와달라. 여기 지금 큰 불 났으니까 내가 어떻게 좀 해보고 있겠다. 빨리 와달라.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제 내리면서 우측에 있는 창문을 봤는데 네. 예, 바로 옆집에 어떤 여성분이 손을 흔들면서 막 살려달라는 식으로 계속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쪽으로 이제 연기도 조금씩 흘러들어가고 있고 이게 네. 보여가지고 이제 사대차를 급하게 접고서 이동을 시킨 뒤에 이제 12층의 여성분을 이제 구출을 했죠. 그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불길을 네네. 굉장히 무섭게 치솟고 있고 또 구조물까지 떨어지고 이런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이제 신고하고 대피해야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 수도 있는데 네네. 그때 한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저도 처음에는 대피해야지 위에서 유리가 떨어지니까 네네. 대피해야지 이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 여성분이 손 드는 거 보시고 이제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네. 그 영상을 보면 이제 베란다 구조가 약간 동그랗게 앞으로 튀어나온 그런 구조여서 네네. 이 사다리차를 창문에 붙이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던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창문에서 작업을 몇 번을 했었어요. 네네. 그 여성분이 살고 계신 집에도 이제 제가 사시 작업을 했던 곳이었었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 동그란 부분에다가 이제 발을 대면은 운반카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순간적으로 이제 거기서 내려오라고 그러고서 제가 틀어가지고 된 거였어요.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발빠르게 대응을 하셨던 그쵸. 것 같군요. 네네. 그리고 여성분을 가장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15층에 그 남매도 함께 구조를 했다고 네. 하시는데 네네. 그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네. 고등학생으로 알려졌어요. 맞습니까? 혹시 뭐 아니요. 어떤가요? 둘 다 초등학생이 아니고 네네. 그 한 명은 지금 수능을 코앞에 둔 내일 수능 코앞에 둔 네네. 19살이었고 한 명은 18살이었어요. 그렇군요. 네네. 처음에 저도 이제 보도를 볼 때는 초등학생 2명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되게 이제 다시 어려 보여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내일 시험을 보는 그 학생을 또 구하시고 정말 지금도 탄식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응원하는 메시지가 많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레이디 핑거님, 네, 의인 맞으시네요. 뉴스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야 산타 분도 의인분 내년에 아마 부자 되실 겁니다. 이런 문자 많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이제 뉴스 댓글을 조금 봤는데요. 네네. 뭐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거다. 이런 분한테는 수리비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아예 새로 차를 사줘야 된다.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거든요. 네네. 지금 안전장치까지 풀고 이제 구조에 나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수리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오늘 이제 아까 인터뷰를 하면서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저희 사다리차가 드림 사다리차라는 그 업체 거예요. 네네. 메이커가 드림 사다리라는 차인데 이제 거기 본사에서 그 차를 가지고 오라. 자기들이 수리를 다 해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오늘 수리를 받고 왔어요. 이제는 그 작동하는 겁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그럼요. 네. 이 뭐 수리받는 기간 동안 또 영업에 지장받는 거 아닌가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문자들도 댓글들도 많이 눈에 띄었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빨리 갔다 왔죠. 빨리 갔다 오셨군요. 저도 먹고 살아야 돼서. 그렇죠.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 구조된 분의 가족분들이 찾아오셔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그냥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 꼭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네. 그냥 좀 사실- 뭉클했어요. 그렇죠. 눈물 난다라는 반응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의인분도 그렇고 그 구출되신 분들 그렇죠. 이 구조된 주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한 대표님 사다리차가 그리고 한 대표님이 그야말로 생명줄이 된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이 남는다 이렇게 또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경찰서 진술을 받으러 가기 전에는 이제 추락사 하신 작업자분 두 분밖에 사망자가 없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다 구하고 이제 진술하러 가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갔는데 진술하던 도중에 이제 핸드폰을 봤는데 사망자가 세 분이 더 늦은 걸 보고 네네. 좀 죄송했죠. 제가 그 창밖으로 손만 흔들었었어도 제가 구해드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옥상으로 안 보이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네. 네, 제가 못 구해드린 게 죄송했었죠. 그렇군요. 계속 또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서 이 네. 사연들이 그러시네요. 이 청취자 라인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들이 의인분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다니 복 받으실 겁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4200번님 그 상황에서 신속한 구출 작업 쉽지 않았을 텐데 사다리차 기사님 젊은 분이 큰일 하셨네요. 이런 문자 왔습니다. 그 한 대표님은 이 일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얼마나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3년 정도. 네. 네. 아직 3년까지는 아니고 네. 3년 거의 다 돼가요. 이게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일을 하시면서. 많이 힘들었죠. 뭐 이상한 환경에서도 많이 해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늘었었죠. 네네. 그래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발빠르게 좀 대처할 수 있었죠. 그렇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감사 응원 문자 일일이 다 전해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그 청취자분들께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꼈던 건데 네. 그 고층에 사시던 저층에 사시던 그 방독면 하나씩은 위에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꼭 전달하고 싶으셨군요. 네. 네. 혹시라도 구출을 못할 상황이 있으면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하나씩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상훈 청년 사다리차 대표였습니다. 6137번님, 이분이 슈퍼맨이네요. 키다리 아저씨가 아닌 사다리 아저씨 사랑합니다. 이분께 국가 훈장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훈장, 표창장, 뭐 상금 이런 단어들 굉장히 저도 댓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에 걸린 제 사진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와중에 달구름님, 사진 참 마음에 드는데 바꾸지 마세요. 바꿀 거예요. 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네. 그리고 아랫마을 칠보기님이 주진우 오빠? 사랑해요. 네, 2시간 뒤에 좀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이승원입니다. 그리고 1978번님, 우리 딸이 어제 소개 안 됐다고 오늘도 보내라고 하네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새로운 프로 진행 축하한다고요. 네, 저는 3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TBS 캠페인 서울 시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11월 13일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할 때나 의료기관, 요양원 갈 때 마스크 꼭 쓰셔야 합니다. 또 주점, 노래 연습장, 학원, 식당 같은 사람 많고 밀폐된 공간에선 당연히 마스크 쓰셔야 하고요. 더 답답하다고 마스크 쓰실 때 코가 보이거나 턱에 걸쳐서 쓰시는 분들도 과태료 10만 원 부과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나와 모두를 지키는 방법, 마스크 착용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아이고 흘렀네 흘렀어. 네? 자네 쓰레기는 가져가야지. 요새는 음식 주문도 세차도 쓰레기도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맞습니다, 어르신.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져야죠.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친환경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쓰레기는 최소한으로, 자원순환은 최대한으로. 친환경 자원순환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인천광역시. 서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싹. 싹에서 소프트웨어를 배우세요. 싹에서 소프트웨어를 배우면 일자리의 싹이 돋습니다. 창업의 싹이 돋습니다.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안전한 서울에서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싹 출신이라면 일단 믿고 봅니다. 저희 회사 개발자들도 싹에서 공부해요. 아니 그런데 교육비가 무료라고요? 싹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으로 서울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렬입니다. 겨울이 되면서 늘어난 교통사고. 사고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침, 뜸, 약침 치료부터 어혈을 푸는 첩약, 추나를 포함한 물리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한의원에서도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이제 본인 부담금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하셔요. 아이고 저런 아이고 어디 아픈데 없어? 아유 없으면 다행이고. 이제 한의원이 또 하나의 에어백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 몸을 살리는 한의학, 경기도 한의사회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신혼부부 의뢰인을 소개합니다. 어떤 집을 원하시나요?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혜택이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저희가 딱 구해드릴게요. 저희의 선택은 군포입니다.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좋았어요. 또 출퇴근도 편리하고요. 앞으로 금정 복합 환승센터가 완공되면 GTX로 더 빨리 퇴근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처음 군포시가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군포시와 함께합니다. 서울시 협찬 교통정보입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사고. 무엇보다 안전한 운행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OX 퀴즈 나갑니다. 전동 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가능하다? 전동 킥보드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 통행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걷는 도시 서울, 보도의 주인은 보행자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TBS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6도였고요. 내일 낮 기온 4도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대입 수능 시험일인 내일 하늘은 맑지만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아집니다. 서울과 성남, 하남, 수원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도, 인천 영하 1도에 찬바람이 초속 1, 2m로 불어 체감 기온은 영하 4, 5도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에 치러지는 수능이라 이렇게 날씨도 차가운데요. 이전에 수능 시험장 풍경과 다른 한 가지, 매 시간 시험 후에는 쉬는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게 됩니다. 긴장한 수험생들은 체감 추위가 더 심할 수 있어 외투 한 벌보다는 기온 변화에 대비해서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챙겨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도고요. 습도 40%입니다. TBS 기상정보 정성이었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음악이 굉장히 거창하군요. 학교에는 반장이 있고요. 회사에는 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사건계에서는 바로 이분들이 으뜸이라서 이름을 지어봤어요. 사건 계장. 네. 날카로운 시선으로 범죄 사건을 파헤쳐 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프로파일러이자 충북대 사회학과의 배상은 교수님, 그리고 내일신문 5년째 시경캡을 맡고 있는 김영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다른 방송에서 각각 뵀었는데 이렇게 또 한꺼번에 뵐 줄이야. 네, 반갑습니다. 저기서 뵙고 또 여기서. 여기서 뵙고. 네, 프로파일러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저야 뭐 늘 학생들 가르치고 뭐. 학생들이 경찰들인가요? 네, 경찰도 있고 이제 뭐 충북대에서 범죄학 이런 거 가르칩니다. 그런 걸 가르치는군요. 네, 오늘 첫 시간이에요. 저희 프로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가 지난 월요일 날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첫 시간인데 사실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국장, 부장, 과장 뭐 많이 들어봤어도 계장은 약간 희귀템 아니겠습니까? 네,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계장님 많이 뵙거든요. 많이 뵙군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보니까 원래 설명을 보니까 사건계 짱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으신 거라서 약간 부담스럽네요. 네, 둘 다 가능합니다. 경찰들은 네. 팀장이 계장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계장 위의 계급은 볼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장이 제일 네. 계장님이 제일 많이 아세요. 네. 네. 그러면은 이름을 제대로 지었군요. 저희 네. 제작진이. 네. 엉성하게 지은 줄 알고 막 욕하려고 했었는데 잘 지은 거였군요. 사건 계장. 네, 두 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김영선 기자는 벌써 이 서울지방경찰청인가요? 5년째 네. 출입을 하고 있어서 거의 뼈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네.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하실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의 첫 사건은 사실은 이게 무거운 주제예요. 이 냉장고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사건. 먼저 김영선 기자, 이 사건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달 27일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숨진 영아의 주검이 발견됐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이 아이가 2년 전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 중 한 명이었고 네. 남자아이고요. 생후 2개월에서 100일 사이에 숨져서 친모가 그 시신을 2년 동안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했다는 거고 이 친모가 40대인데 이 40대가 초등학교 1학년 아들 7살짜리 그다음에 2살짜리 딸아이 쌍둥이 네. 중에 살아남은 아이죠. 이 둘을 기르고 있었는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아이들은 뭐 엄마가 일하러 나가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방치돼 있었다라는 거고 사실 자칫하면 이 죽은 아이 존재가 묻힐 뻔한 게 네네. 초등학생 큰애는 출생신고가 돼 있었지만 이 밑에 쌍둥이들은 집에서 홀로 나와서 출생신고 자체를 안 한 상황이었어요. 아이를 집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네. 주민센터에서 나와서 했을 때 둘째 딸아이에 대해서는 우리 자기 애가 아니고 지인 아이를 잠깐 돌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네. 아무튼 큰애가 자기 동생이 한 명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신한테 종종 이렇게 밥을 챙겨준 이웃 주민이 있었는데 네네. 이웃 주민한테도 내 동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2년 전 죽은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김영선 기자도 이 지금 사건 개요 설명하면서 살아남은 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배상은 교수님, 이 사건 접하고 어떠셨습니까? 사실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잖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이 증상은 저장강박 증상이 있고요. 저장강박 증상. 집에 쓰레기가 5톤이나 있다는 것은 저장강박은 그 물건을 저장함으로써의 효용보다는 가치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뭐 좋고 나쁘고 판단이 아니라 내가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옆에 두는. 그래서 애니멀 호더 같이 네네. 집에다가 뭐 개 수십 마리를 키우는데 개가 죽어나가도 아무런 신경 안 쓰는.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대상을 완전 물적 대상화하는 보통 이게 저장강박인데 네네. 이런 저장강박 형태가 이게 이제 일종의 영아 사례 같은 이거랑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드문데 이 케이스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군요. 그렇다면. 근데 이제 과정을 보면은 네. 아마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도 특정한 외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상에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지난 7년, 그러니까 이 아이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5년, 그 뒤에 2년
이 과정을 다시 재구성해 봐야지 진실이 드러나지 이 얘기는 지금 본인이 얘기한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주로. 네. 그러면 이것은 반만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풀어보죠. 그러니까 이 쌍둥이를 2018년도에 나서 지금 이제 2살 이 아이인데 한 명은 이제 그렇게 사망을 했고 한 명은 살아남아 있는 말 그대로 그런 상황.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 또 그 이후에 학대나 방임 의심된다라는 또 주민들의 얘기 때문에 가게 된 거잖아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악취가 난다 이러면서. 일단 처음에는 악취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갔을 때에는 그때는 집안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 엄마가. 그래서 왜냐하면 또 동사무소 직원 입장에서도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실 막 들어갈 수 강제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돌아갔고. 근데 악취가 나는 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쓰레기가 5톤가량 쌓여 있었다고 하고 네. 이 쓰레기를 동사무소 쪽에 지원해서 다 치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약간 소름 끼치는 거는 쓰레기를 치울 때 당시에는 그때 냉장고도 다 치웠대요. 네, 네. 근데 그 냉장고에 이런 시신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당시엔 없었다. 그 이후에 그 동생 그 아이들이 이제 격리됐잖아요. 시설로 격리되면서 나한테 동생이 한 명 더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첫째가. 또 이웃주민도 아이가 한 명 더 있다고 들었다라고 제보를 하면서 경찰에 다시 수색을 해본 거죠. 그때 이 냉동고에서 아기 시신이 발견된 거라서 이거 그때 다시 수색을 안 해봤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네. 그런데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장 강박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또 아이 방임 지금 사진을 좀 보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5톤 쓰레기라는 게 이런 거였군요. 그 아이 방임 학대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저질러지기는 참으로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저장 강박 일단 이 분들은 대화나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은 다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장 강박 같은 경우는요. 네. 다른 사람과의 사회성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몸에서 냄새도 나고요. 쓰레기. 그렇겠네요. 그러고 네네. 다른 사람과 말할 때 상당히 공격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보통 애니멀 호더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 개를 건들지 마라,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이 친모 같은 경우는 네. 직장에도 다니고 네. 식당 일도 계속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아이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순서가 먼저인지 네. 뭐가 주요 증상인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사회적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네. 능동적으로 그 시신을 감출 생각을 못 했겠죠.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이건 능동적으로 그 이른바 이제 청소해는 온 사람이 들어와 갖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 차에 빼놨다가 다시 그 사람들이 물러간 다음에 또 늘어놓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찰이 2차 수색 때 밝혀졌기 때문에 이건 자신의 인지 기능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 아이의 죽음과 이 아이들의 학대 방임 상태가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에 대한 것을 차근차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 그대로 어쩌다 그냥 죽었어.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뭐 일상 사회생활이 가능한 것까지 보인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심신 미약 뭐 이런 걸로 뭐 처벌이 좀 약해진다던가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건 거의 뭐 불가능하겠죠. 적용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건 의도적으로 자기가 감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은 지금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과의 관계. 그렇죠. 이 아이들을 네네. 분리했을 때 이 아이들의 어떤 양육 이런 문제라든가 이 사람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상황을 보면 이 숨진 영아가 단순히 방임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건지 다른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들.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아이들은 지금 분리돼서 네. 그 보호소에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사실 아이들이잖아요. 이제 분리됐을 때 아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다시 또 친모한테 가게 된다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뭐 여러 가지가 걱정된 부분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친모가 처벌을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심신미약이 적용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적어 보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징역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보통 아이들이 이제 수용자의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보통 이제 친인척한테 맡겨지거나 네. 아니면 시설로 가거나 아니면 극히 일부는 홀로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서 네. 사실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가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이 더 보호를 받고 더 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원보호 가정, 원가정 보호의 원칙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왔을 경우에는 분명히 주변에 친척이 있었는데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그 결과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회관계가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을 다른 친척을 수소문 한다 하더라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피난시설, 네. 그러니까 사회가 제공하는 피난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네. 이거는 그러니까 친척을 찾는 것보다 그것이 더 우선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이거 자체가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이제 이런 사건 발생하면 조금 더 일찍 신고가 있었으면 조금 더 일찍 지자체에서 뭔가 이 아이들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살폈으면은 이런 불행을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관계 기관이나 경찰의 대처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글쎄요, 2년 전에 분명히 냄새도 그때는 났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죠? 네. 그럼 근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가? 물론 아파트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안 그랬다. 근데 저장강박은 그렇지 않거든요. 꽤 오랜 기간 예, 오랜 기간이 지속됐을 텐데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이 신고가 지체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 그땐 신고했는데 그거를 묵살한 건지 혹시라도 네네.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7살짜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방임이 최소한 5년은 지속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이의 이 방임 부분에 대한 걸 혹시라도 먼저 신고됐을 때 누군가 또 그걸 묵살한 정황이 있다고 하면 그걸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네. 문자 정말 이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문자도 많이 오는데요. 별 하나 나무 네 그루 아이디가 좀 길군요. 어떻게 아이들을 저 더러운 집에 혼자 낳았는지 기사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쩜 저리 될 정도로 주위에서도 나라에서도 모를까요? 항상 그렇죠. 이제 주변의 신고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레이디 핑거님도 문자 주셨어요. 냉장고까지 다 치워주셨는데 정말 치밀하게 차량으로 옮겼대잖아요. 네. 엄마의 이런 행동 앞으로 이제 뭐 친척들이 맡든 아니면 관계 기관에서 맡든 간에 이 엄마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저장강박 있는 사람들이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치료가 되긴 되는데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이것은 네. 오랫동안 혼자 판단하고 판단 능력이 혼란이 온 상태거든요. 네. 그걸 다시 사회성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주변의 사회성을 회복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의 사회관계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김영선 기자, 이 사건 접하면서 이런 사건 과거에도 있었지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가장 유명한 게 2006년 설해마을 사건이죠. 저도 기억나요. 네, 그때 정말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 외교 마찰까지 있을 정도로 네네. 굉장히 심각했죠.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 최근 한국에서는 2017년에 부산에서 신생아 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보면은 그 여성이 그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 딸은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집에 데리고 와서 이틀 후에 그냥 숨져버렸고 그다음에 둘째 딸은 집에서 홀로 출산을 했는데 바로 아이가 숨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냉동고에 유기를 했었는데 이 동거남에게 네네. 이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계속 숨겨오다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를 나라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 지금 있는 존재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조금 더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건 개장 시간이고요. 두 번째 사건 스토킹 문제예요. 스토킹 문제. 이게 사실은 이거 당해본 사람들은 정말 잠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일상이 파괴되는 게 바로 스토킹인데 지금 입법부에서는 무엇들을 하고 계신 건지 스토킹법 처리 못하고 있고요. 그냥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급한 수준의 인식들을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여주고 계시죠.
최근에 배우 배다희 씨의 스토킹범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영선 기자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 배다희 씨를 2년간 스토킹하고 악플을 단 20대 남성이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요. 이 남성의 범죄 행각을 보면 2년간 24개의 아이디로 네. 악성 댓글 수백 개를 게시했다고 하고 네. 또 배 씨의 이 뮤지컬 공연장이나 이런 대기실 주변을 맴돌면서 접촉하고 협박을 일삼은 혐의가 있고요. 이 배 씨가 정말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증거를 다 수집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이런 경찰의 고소 위에 조사를 받는 중에도 이거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난다 이러면서 SNS에 그 배 씨에 대해서 조롱을 해서 대중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 스토킹 범이 경찰 조사를 받는데 네. 이 와중에 이렇게 벌금형으로 끝난다. 근데 그게 사실이긴 하잖아요. 사실. 그게 사실이죠. 네. 말 그대로 조롱한 거네요. 네, 그래봐야 10만 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롱을 마음대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인생이 사실 파괴되는 것인데 정신적으로는 교수님은 뭐 워낙 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원어로는 에로토매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정망상 범죄자입니다. 애정망상. 애정망상인데 애정이라는 걸 붙이는 것도 뭐하지만은 이상하죠. 애초에 그 FBI의 범죄 분류에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스토킹은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완전히 결과범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스토킹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뭐 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처벌하는 범이고 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서 파생된 범죄는 더 중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법 체계가 변화해 왔습니다. 우리는 네네. 못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법 중심주의자들이 상당수의 입법부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뭘가 발생했으면 그걸 처벌하는 거지 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애전하게 머릿속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법 체계를 바꿔야지만이 스토킹이라든가 이별 교제 살인 같은 거 이런 경우도 다 동기범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범죄자들은 매우 당당하고 매우 강한 소유의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혜연 국수 바둑에 네네. 똑같은 경우를 당했지 네네. 않습니까? 뭐 당당하게 와서 소유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이런 그런 식으로 분위기잖아요. 합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의 법 체계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범죄 인식이 아예 없는 없습니다. 거고요. 아예 인식 그런 사건들 보면은 아예 그냥 직장에 들어와서 폭력적인 그 행위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잠깐 뭐 조사하고 그냥 또 보내주고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직장에 갔는데 집 앞에 갔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그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날 지켜보고 앉아 있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고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횟수를 여기에 또 합니다. 네? 횟수를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자기가 경찰에 걸릴 것 같지 않은 횟수로 나타납니다. 그렇게까지 아주 친절히 영악하죠. 합니까?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게 보통 한 뭐 몇십 번 정도를 연속해서 하면은 당연히 잡아가죠. 아무리 그래도.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를 체크하고 있다가 한동안 안 나타났다는 이런 형태입니다. 배다희 씨 경우나 조혜연 국수 같은 경우도 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가해자들이 참 꼼꼼하게도 법을 살폈군요. 가해자들이. 이 좋아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경찰 가서 조사받을 때 좋아서 그랬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건 뭐 애정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그게 더 황당한 거죠. 이 범죄인데 아마 그 경찰 쪽 출입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 이런 사건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나라 법 체계상 사실상 범죄 취급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실제 법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법안이 지금 6건 발의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법안을 또 발의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법안 발의되려면 또 언제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지금은 고작 해야 벌금 10만 원. 오늘도 뭐 판결 기사가 나왔던데 7개월간 800건의 문자를 날린 20대 남성이 벌금 10만 원. 벌금 10만 원 나왔습니까? 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받은 다음에 벌금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우습게 아는 거죠. 이 범죄 자체를. 범죄로 안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통계를 보더라도 살인이든 폭력이든 스토킹에서 시작된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진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스토킹은 곧 살인이나 폭력으로 이어지고 범죄로 그러니까 스토킹 자체도 범죄지만 그것은 더 큰 범죄를 불러온다는 게 이미 통계로 수십 년간 누적이 됐는데도 국회에서 법 다루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이게 흥분하는 이유가 스토킹 관련법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계속 폐기가 됐어요. 국회 뭐 20대 국회, 19대 국회. 어떻게 그런 법을
넘어갈 수 있는지 저는 300명의 그 의원들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가장 핵심은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법안 소위 전에 소위부터 소위 전에 이제 국회 전문위원들이 그 법 중심인 사람들입니다. 네네. 전문위원들이 종이 한 장 던져놓고 그걸 가지고 소위를 소집해야 되는데 소위에 누가 들어오냐면 행정각부의 어떤 부처에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거기 그래서 이제 그다음 소위에는 각 당의 간사들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걸 통과해야지 패스트트랙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인식이 차이가 생깁니다. 이건 안 돼. 이거는 결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여러 있는데 알아서 쫓아가서 하면 되지. 굳이 이걸 왜 해? 라는 것이 지금의 국회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일 겁니다. 주로 나이 많은 뭐 혹은 남성들 여기 이제 범죄에 대해서 별로 좀 인식이 없네. 예전에 뭐 이 그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여성 그 어떤 특정 성이 아니더라도 범죄 뭐 그냥 자기가 좋아서 사진 합성했을 뿐인데 이게 무슨 범죄가 되느냐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앉아 있으니 법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지금 문자 왔네요. 4708번님 이제는 스토킹 처벌을 실제로 하고 있는 나라들의 법과 제도를 반드시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외국에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네. 사법기관 내에 그거의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별도의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합니다. 경찰의 다른 부서.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별도의 부서에서. 법도 만들면서 네. 실제로 이것을 수사할 수 있는 SVU 같은 스펙스널 빅팀 유닛 같은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 시스템을 가져간다면 또 영역 싸움 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담당하는 경찰을 두고 담당하는 검찰을 두면서 재판 전까지 가는 일괄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만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시작점부터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네. 글쎄요. 이 자리에 국회의원들 많이 나오시는데 계속 좀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좀 얘기를 해야죠. 영역 싸움이라고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지금 6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6건. 네. 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경찰이 어떤 스토킹 범죄를 발견했을 때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이제 주는 게 있어요. 법안상. 네. 뭐 이렇게 격리를 시킨다든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네네. 조치를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경찰에게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많이 가면 또 그걸 검찰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약간 반대 의견을 은근히 내고 그래서 이런 영역 싸움이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근한 또 이런 어떤 싸움이 이 법안의 통과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국회의원들께서 이렇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면 밖으로 싸움하는 겁니다. 밖으로 싸움이네요. 밖으로 지금 싸움에 스토킹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그 전문에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원들도 사실 이게 좀 우물쭈물합니다. 거기서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 시스템이 입법 시스템이 참 묘합니다. 그 현실 인식도 없고 지금 8797번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스토킹 범죄 가끔 접하는데 너무 무섭다. 강력한 법 처벌을 원한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인식이 없으니까 사람은 죽어나가는데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스토킹을 당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격리 조치하라고 경찰 신고하고 이랬겠죠. 그런데 결국 이제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분들이 법을 만드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달 씨가 이번에 어쨌든 이 문제로 고통을 네.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얘기들 좀 하셨나요? 지난달 네. 11일에 경찰에 고소를 완료한 후에 SNS에 글을 남겼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제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글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저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다. 물론이죠. 네. 담대하게 나가겠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스토킹을 오랫동안 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죽어야지 이 사건이 끝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의 지지가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그리고 피해자인데. 그분의 말이 끝이 희망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절대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앞에가 중요하거든요. 뒤는 사실은 형식적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걸 관찰해야 됩니다. 그 주변에 지지를 보내줄 때도 항상 같이 앞부터 뒤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굉장히 떨렸는데 시간은 후딱 가네요. 시간은 이제 생각보다 후루룩 가죠. 네, 사건 개장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 그리고 김영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랑시사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조금 징그럽지만 바퀴벌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중국에선 음식을 접대할 때 상대방이 음식을 남길 정도로 대접해야 제대로 된 대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항상 상당량이 남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되는데요. 막대한 음식물 쓰레기는 소금기가 있어 퇴비로 사용해도 토양 오염을 일으키게 되고 동물의 사료로 써도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등의 전염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각국에선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에선 바퀴벌레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큰 미국 바퀴벌레 10억 마리가 하루에 5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 치운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가보았는데요. 하루에 6번의 식사를 하고 이틀에 한 번 알을 낳고 16마리를 부화시킵니다. 가리는 음식도 없어서 마라탕과 같은 맵고 짠 음식부터 쓰고 단 음식까지 모두 집어삼킵니다. 문제는 10억 마리의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은 부화하기 전에 빼주고 어떤 알은 부화시키는 거죠. 빼낸 알과 죽은 바퀴벌레 사체는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퇴비와 사료가 된다고 합니다. 화장품의 재료로도 곧 쓰인다고 하니 바퀴벌레가 인류를 구원할 날이 머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종소리죠. 구세군 자선냄비의 종소리가 오늘부터 다시 울려 퍼집니다. 연일 추운 소식만, 거친 소식만 날아드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구세군 대한본영 커뮤니케이션부의 최초로 사관 연결해서 훈훈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초로 사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사관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일반 개신교 교단에서는 목사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명칭을 저희가 사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시종식이 열렸다고요. 이 시종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매년 저희가 12월이면 거리에서 저희들을 만나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선냄비 거리 모금 시작을 알리는 건데요. 네. 의미 자체는 자선냄비의 상징이기도 한 종을 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자선냄비 시작이 벌써 올해가 92년 됐는데 그때도 12월 성탄절 즈음에 시작을 했어요. 15일부터 31일까지. 네, 그때는 네. 20개소를 처음 자선냄비를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1928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정말 오래됐군요. 그러면 이제 시종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동안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국무총리가 나오시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기업들이 많은 기업 모금 후원을 해주세요. 네, 네. 그분들이 나오셔서 저희가 1년 사업을 도와주신 의미를 저희가 결과도 말씀을 드리고 네.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 앞에 저희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결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시종식. 역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비대면 시종식. 저희도 좀 생소했는데. 그렇죠. 네. 어제 저녁 6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저희가 낮 12시에 거리 모금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리 모금을 시작하고 있는데 시종식은 저녁 6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 라이브로 저희가 생방송을 했고요. 네네. 의미는 이제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가졌고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외부 초청 없이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이때 전국 단위로 온라인 줌 참여자 신청을 사전에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모금 현장 진행하고 있는 곳과 각 가정에서 참여하는 그런 여러 방식으로 좀 생소하게 좀 어제 비춰졌습니다. 네.
뭐 사상 초유의 일들이 올해 많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시종식도 또 그중에 한 또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시종식의 비대면으로 열렸으면 그럼 모금 방식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겨울에 그 빨간색 자선 냄비를 만날 수 없는 건가요? 올해도 어김없이 만나실 수는 있고요. 네네. 거리 모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328개 모금 초소에서 설치가 운영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저희가 축소를 했고요. 네. 그리고 단계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 상황에 따라서 더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는 있는 여지는 있고요. 대개 한 4만여 명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주시는데 네. 11월 한 달 동안 거리에서는 시민들을 뵙게 될 겁니다. 네. 자원봉사자가 4만 명이나 되시는군요. 네네. 네. 이 자원봉사자 분들은 한 번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겠지만 매년 혹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나요? 오래되신 분들은 한 3, 40년 정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이분들은 저희가 겨울에만 시민들에게 많이 거리에서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연중으로 어떤 긴급구 활동 이런 부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이때도 이분들이 봉사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거리 모금이 또 추운 곳에서 밖에서 하는 모금 그렇죠. 형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네. 92년 동안 그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지나갈 때마다 추워서 꽁꽁 싸매고 막 달려가듯 집에 갔는데 이분들 볼 때마다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거리두기도 필요하고 사람들 잘 안 만나고 일단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모금도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모금 이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으셨다고요? 네,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모금 목표액을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네네. 자선냄비 모금 자체가 이제 거리에서 모든 국민들이 작은 정성의 마음을 나눠주는 캠페인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모금 목표액의 중요성보다는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더욱 저희가 올해는 조심스럽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거는 저희의 선한 의도로 하는 모습들이 이런 상황적인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네. 또 불편하시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염려해서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선 냄비에 기부하고 싶어도 당장 저 같아도 현금을 전혀 안 들고 다니거든요. 네. 핸드폰하고 뭐 카드 정도만 들고 다니지 현금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선 냄비에 돈을 넣고 싶어도 못 한다는 분들 계세요. 네네. 다른 루트가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좀 더 편하게 제공드리고자 네네. QR코드라고 하는 모금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후불 교통카드를 갖고 계신 분이 모금할 수 있는 형태는 작년에도 선보였는데 네. 특히 요즘에는 QR이 좀 보편화되다 보니까 네네. QR 모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디지털 모금을 저희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버스나 그 전철 탈 때 이렇게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 교통카드. 네네. 근데 그걸 네네. 활용할 네, 수 있는 거군요. 네, 그 후불 교통카드. 네. 그러면은 어떤 분은 1,000원 내고 싶고 어떤 분은 10,000원 내고 싶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기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0원, 3,000원, 네, 선택하실 수 있고요.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방법 QR코드랑 지금 후불 교통카드 뭐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좀 편할 것 같은데 온라인 참여 방법이 있으면 또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구세군 자선냄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특별 홈페이지를 저희가 개설을 해놨고요. 네. 거기에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으로 QR 모금을 참여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전화 한 통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ARS로 참여하는 랜선 기부가 별도로 있고요. 네. 그리고 해피빈을 활용해서 기부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사연들, 사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28년부터 시작된 이제 곧
100년이 다 돼가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까지 이어진 거는 아무래도 참여해 주시는 국민들 덕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겨울마다 이런 그 이제 이벤트도 하고 많은 분들 만나실 텐데 주로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구세군 자선냄비 연말이면 거리에서 모금 활동을 실시하고 지금 겨울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죠. 이런 상징적인 부분들로 저희가 비춰지는 게 실질적인 국민 시선에 봤을 때 그 눈높이나 저희 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비칠까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저희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가장 중요했던 거는 1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사랑의 종소리를 흔들지만 시민들의 그 자발적인 참여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국민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생각 들지만 국민들도 그 자원봉사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마음 갖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세군 대한본영의 최철호 사관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상대를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시간입니다. 웁스. 네, 젠더가 뭐죠?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젠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한결의 임지선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선입니다. 일단 이 음악 마음에 드십니까? 네, 이름 웁스? 마음에 들고요. 제가 이 노래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이 제목이 혹시 제안을 하셨나요, 이 제목? 웁스? 예. 제가 한창 이 노래를 귀에 꽂고 듣고 있을 때 전화가 와서 코너명을 뭘로 했으면 좋겠냐고 하길래 웁스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게 다행히 받아들여졌고요. 음악을 그때 듣고 계셨군요, 마침. 네. 마침 들으면서 막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결의 기자가 한글 쓰기에 한결의 기자가 어떻게 영어 제목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헐, 헉, 그렇죠. 웁스란 뜻이 이런 여러 가지 의성어가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헐 이렇게 하면 가장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저도 이제 신문 보다가 처음 봤는데 젠더 데스크라고. 이 젠더 데스크는 뭔가요? 예, 제가 이제 그 한겨레에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보직인 젠더 데스크를 이제 한겨레에서 처음으로 했고, 그리고 또 이 젠더 데스크란 직함 자체가 언론계에 처음 있다 보니까 처음 들었어요. 언론계에 이제 첫 젠더 데스크로 이렇게 여러 군데 소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 만들어진 직함이다라는 데서 느껴지는, 그리고 제가 웁스라는 거를 갖고 온 거에서 느껴지는 이런 저희가 또 순화해서 맨땅에 박치기, 이제 맨땅에 헤딩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1년 동안 지난해 5월부터 이제 최근까지 계속 해왔는데요. 그걸 하면서 좀 고민했던 것들, 웃겼던 그런 일상을 좀 공유해야겠다 해서 이 라디오 고정 제안에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젠더 데스크. 그러면 이제 다른 언론사도 좀 따라가는 분위기인가요?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네, 지금 제가 그 언론노조의 성평등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타사에서 이제 젠더 데스크나 젠더 이슈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얼마 전에는 어떤 포털 회사에서도 좀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콘텐츠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데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로 이제 자신의 브랜드를 깎아먹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점검하는 전문적 단위가 필요하다. 이게 또 이런 기구가 없으면요. 내부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만 되게 예민한 사람은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직책이 딱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젠더 데스크, 일단 데스크는 알겠고요. 네네. 젠더라는 말, 그 예전에 보면은 이제 섹스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젠더가 무슨 의미인가, 이 언어마다 사실 이제 고유의 사전적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네. 젠더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했는데 네.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뭐라 하고 젠더 데스크라 하고 읍스라 대체 하고 뭐야? 이러니까 뭐라 그러는 건지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네. 젠더 데스크라니까 엄청 싸우고 막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럴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젠더라는 것은 그냥 우리 사회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저도 지금 여기에 와서 진행자님을 처음 뵀을 때 서로 막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가장 기초적으로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별일 겁니다. 그렇죠. 남자인가 여자인가. 네네. 근데 물어보진 않죠. 혹시 남성이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 네. 뭐 보면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 사람은 여성으로 보인다. 아니면 남성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막 형성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형성된 편견으로 작동되는 어떤 이미지들에 내가 또 여성으로서 거기에 부역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앉을 때 다리를 제가 여성으로 보이기 위해서 여성으로 좋게 평판을 받기 위해서 다리를 오므리고 앉아버렸다든지 굉장히 불편하게. 뭐 이런 것들이요. 네. 그리고 뭐 날씬하려고 노력했다든지 네. 피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뭐 성인별이 어찌 됐든 간에 이 사회적으로 구성돼 있는 이 사람은 여성이구나 남성이구나를 분리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요런 특성을 가졌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편견이 바로 이제 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학적인 뭐 신체적인 이런 어떤 물리적인 구조 외에 플러스 사회성이 가미된 그것이 좋은 것이든 예, 그렇죠. 그래서 젠더 감성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 그렇죠. 젠더 감성이라는 건 그냥 임지선이 어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지선에 저런 여성으로서의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젠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편견을 더 조장하는 데 나설 것인지 아니면 이 편견을 없애는 데 언론이 나설 것인지 이 기로에 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인식을 할 수 있죠, 문제를. 그래서 언론인들이 그런 면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젠더 데스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신문을 보고 어쨌든 지금 한겨레에 계시니까 내부에서 나오는 뭐 신문을 보고 이 표현들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는 건가요? 그 실질적인 아침에 딱 출근해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아까 뭐 맨땅에 뭐 박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실은 내 업무야라고 맡으면 다 제 업무고 아니야 나 몰라 이거 젠더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러면 제 업무가 아닌 그런 나날이었는데요. 근데 예를 들면 매일매일 하루에 수백 개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 한겨레 하나만 봐도요. 그렇죠. 요즘에는 또 온라인 기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외부 칼럼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글들 중에서 아예 관점부터도 약간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제목에 이상한 표현이 들어갔다든지 예를 들어서 처녀작 같은 그런 것들이요. 예. 그리고 뭐 거기에 사파가 들어가거나 어떤 사진이 들어가는데 그게 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젠더 감성을 동원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문제는 지적까지 하면 참 좋은 직업이거든요. 근데 바쁜 마감 일정 안에 이거를 설득을 해갖고 수정까지 하게 만드는 게 젠더 데스크로서 제가 삼았던 업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콘텐츠에 손을 대죠. 이게 사실은 심의실이 꽤 규모 있게 있는 언론사에서도 당일에 개입해갖고 고치는 작업은 잘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마감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젠더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이게 성차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거론하면서 설득을 해내갖고 바꾸는 작업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외에도 예를 들어 인사철이 되면 관리자 여성 비율을 몇 % 이상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또 사내나 뭐 외부의 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는 또 이제 개입해갖고 징계만이 아니라 징계 후속으로도 어떻게 해야지 조직 문화가 건강해질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 세세하게 개입을 했던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입의 사례를 우리 코너 이름이 읍스 젠더가 뭐죠? 이런 그 이제 주제로 시작을 한 거니까 구체적으로 헐 하는 상황이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시작점으로 헐 정도에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분노까지 안 가고 헐 정도까지만 막 여기까지 안 가고 수위 조절을 헐 정도로 이게 뭐 저희가 젠더 데스크 한겨레에서 먼저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한겨레 사례를 내부 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다. 이 정도를 조금 감안해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이라는 말 요즘에 그 또 나훈아 선생님께서 또 테스 형 부르신다면 형 요즘에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와요.
제목에 형이 나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그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요즘에 그 지난달 말에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NC가 이제 우승을 하면서 택진이 형을 제목으로 단 게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맞아요. 형자 붙인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보면은 이미 그 이제 또 김택진 그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NC 리니지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려왔었기도 하고요. 게임과 스포츠의 팬층이 이제 남성 중심 문화가 있다 보니까 택진이 형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거에 약간 거리낌이 없었던 거죠. 택진이 오빠가 아니라 이거를 형이네요. 언론이 그대로 이제 차용이 재밌다고 차용해 오면서 모든 제목이 이제 택진이 형으로 도배를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언론사도 남자, 뭐 김택진 대표야 당연히 남자, 그리고 독자도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성 중심 호칭이 되는 건데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재밌자고 하는 건데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꿔보면 어떻게 이상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이 프로그램에 청자 언니들 진짜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계신 지금 남성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애청자가 여자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성별 중심으로 제가 지금 여성 중심 호칭을 썼잖아요. 제가 여성으로 쓰는 언니라는 호칭을 써서 불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성별인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남성 중심 호칭이 너무 자연스럽게 쓰여다 오다 보니까 제목에 형 붙이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호날두 올 때는 날두 형 어서 와. 이런 제목이 나왔고요. 저희가 그거를 막 바꾸자고 내부에서 막 얘기했을 때도 너무 막 자주 붙여오던 그런 거라 이상하다고 못 느끼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전에 이제 보면은 스포츠 하면 남성들만의 뭐 전유물 이런 거였다가 이 말도 굉장히 이제 구시대적인 얘기죠. 보면은 그 야구장 하루 종일 있는 농구장에 하루 종일 있는 여성 팬들 굉장히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냥 맨날 가요. 그렇죠. 자기 본업이 그냥 그 경기 보러 가는 거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호칭이 저렇게 되지? 그렇죠. 나도 있는데 그게 뭐 일부가 그렇게 부른다고 해도 언론사에서는 그런 편견을 조장하는 이거는 남성들의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맏형으로 가면 더 심해집니다. 형도 뭔가 모자라. 맏형까지 더 붙는 거죠. 이제 가부장제의 최고점을 찍는 이제 맏이까지 이제 동원되면 맏형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뉴스 제목을. 맏딸은 사실 못 들어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맏딸은 이제 또 맏언니라고 할 때는 맏언니.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여성만 들어간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제일 나이가 많을 때 뭐 그 정도 들어가고요. 보통 그 업계에서의 최고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맏형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부끄러운 것이 한겨레도 오랜 시간 동안 한겨레가 뭐 진보의 맏형 이런 그 수식어를 쓰여져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그게 뭐 어쩌다 뭐 싸우자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의미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호칭하면서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물론 예전에는 그 형 자체가 뭐 사전에도 그렇고 뭐 예전에는 여성들도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할 수 없지만 언어는 어쨌든 지금 현재에 발딛고 있는 사회적인 것이니까요. 조건이 그래서 있으니까. 맏형으로 한번 뭐 검색을 해보면 뭐 난리 납니다. 뭐 경제단체 맏형 자리 놓고 물밑 경쟁, 뭐 건설업계 맏형 어느 건설, 뭐 재계 맏형으로 부상한 누구, 뭐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좀 많이 식상하기도 하네요. 식상한데도 이게 고민을 안 지금 해요. 제목을. 하루에도 끝도 없이 쏟아지고 이런 뭐 계속해서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달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그 이희호 여사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큰 누이. 저희 내부에서는 이 남성 중심 호칭, 여성 중심 호칭 이것이 그러니까 남성 중심 호칭 문제가 제일 크게 불거졌던 게 지난해 6월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제 이호 그 이사장의 부고 기사를 저희가 미리 준비를 당연히 해놨었거든요. 이제 이독하시다고 들어서. 근데 이 기사를 준비할 때 저희가 염두에 뒀던 거는 저희가 워낙 이런 젠더 감성 있는 기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누구의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여성 고유의 업적을 가장 많이 기리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또 호칭도 그래서 이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으로 준비를 다 잘 해놨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밤 상황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목을 안 치면서 발생한 거예요. 제목을 갑자기 민주화의 큰 누이라고 저희가 달게 됩니다. 기사 다른 거는 뭐 활동가 운동가 다 그런 거 작성해 놓고 다 잘 써놨었는데 제목을 달 때도 마지막에 살짝 고심했던 것이 이제 이분의 민주주의 민주화의 업적
이거를 기리자라는 네.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네. 누이라는 표현을 놓친 거예요. 그 누이로 나가고 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밤에 아주 일부 지역에 배달된 신문에만 나갔고 네네. 바로 문제 제기가 돼서 새벽에 바로 고쳤기 때문에 네네. 보신 분이 거의 없어요. 아, 제가 고쳐졌군요. 이렇게 그래서. 말하고 다니는 게 참으로 세상에 미안한데요. 네. 대신에 이때 저희가 되게 그 신기한 경험을 그 24시간 동안 했는데요. 네. 엄청나게 격렬한 토론,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남성 중심 호칭에 갇혀 있고 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네네. 그렇게 되면 한겨레도 남성이고 또 민주화도 남성이고 독자들도 남성이고 이렇게 된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면 안 쓰겠냐. 그냥 이렇게 한 탓만 하고 나면 네. 또 쓸 것 같다. 네. 그래갖고 재발 방지 대책을 24시간 안에 세워서 네. 다음 날 오후에 이제 발표를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저희 조직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죠. 그랬군요. 네네네. 그래도 그걸 또 조직원 내에서 일단 수긍을 하고 네네. 수용을 해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네, 한 차례 그렇죠. 뭐 일회성이 아니라. 네. 지금 많이 수용되는 분위기인가요? 어떤가요? 네, 일단은 젠더 데스크가 혼자서 이런 일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뭔가 이거 표현이 이상한 것 같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이 사태 때도 같이 문제 제기를 막 해준 기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문제 제기를 또 편집국장이 굉장히 허투루 듣지 않고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럼 한번 얘기해 보자.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떤 게 실제로 문제인지 조목조목 짚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할지 얘기해 보자고 해갖고 같이 막 굉장히 붙어갖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 네.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문화가. 그렇죠. 네네. 네. 또 그래서 위에서 네. 그때 그래서 이제 마티형 큰누이 같은 남성 중심 호칭을 쓰지 말고 또 여성한테만 굳이 과도하게 가족 호칭을 붙이는 네, 경우 네. 어머니, 누이 막 이런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여성인 거를 막 알려주고 싶어. 새로 온 진행자가 여성인 거 알려주고 싶어. 여자 붙이고 싶어.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자. 뭐 이런 정도로 원칙을 세웠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테르팬님이 젠더 문제는 계속 피할 수만은 없고 언젠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결의 임지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랑 시사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저는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